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조금 보류가 되면서 이 노사 간의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또 현장으로 좀 내려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는데 내려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노조 파업, 그 내막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 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저도 노동조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고 파국으로 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원치 저희 않는데 연구사항 들어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 사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뒤에도 한번 가보실랍니까? 네. 계단이 어차피 좁아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담당 부처 장관들 또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의 얘기까지 모두 좀 들어봤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 언론도 도어 스태핑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어연구원에서 자꾸 외래어 쓰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출근길 문답. 이제 우리 출근길 문답이라고 좀 적어놓고 도어 스태핑이란 말 쓰지 마시고 출근길 문답.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와 국민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이 됐는데 오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시고 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회피하셨고 담당 부처 장관들이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 민주노총사나 금속노조는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파업에 오늘 좀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강경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했던 정부가 약간 공권력 투입을 좀 미루고 약간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인상도 좀 들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론의 우려가 꽤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공권력 투입 임박했구나라고 오늘 아침 신문들이 전부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희생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용산 사태를 바로 떠올리는 거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위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거냐. 이제 처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완성된 배가 지금 12척이나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예. 그게 손실액이 7천억 이상 이렇게 카운트했잖아요. 또 이게 언제까지 더 길어지면 한 달로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30척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찌됐든 온 경제, 나라 경제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걸로 그렇게 논리를 폈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1점 몇 미터짜리 저기에 스스로 몸을 가둔 저 노동자의 모습에서 보자면 이게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이제 맞서는 논리가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대우조선 사태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제3자들이 볼 때는 단순히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불관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엔 정부도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노사 간에 잘 해결을 해봐라. 근데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게 지금은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사실은 들어있고요. 지분 구성을 보면 50% 이상이 산업은행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에 이걸 합병하기로 했다가 근 2년여 시간을 질질 끌다가 EU 집행위에서 독점을 이유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우조선 해양 같은 기업은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는, 왜냐하면 저기서는 뭐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도 꽤 크거든요. 잠수함 많이 만들죠. 예,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군함까지 뭐 그래서 덥석 어디 해외에 팔아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에서 우리 국내 기업끼리의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할 때 노와 사밖에 없다라는 건 큰 오산인 거죠. 패착인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가 무작정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해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저기까지 간 거 정말 두 번째요? 예, 용기를 냈던 걸로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러나 저렇게 알려지기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가라고 하기 전에 노동부 장관이라면 저기를 벌써 몇 번을 찾아갔어야죠. 예. 자, 이 노조는 지금 조선업 침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2016년 그때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줄어든 임금을 이제 지금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수주도 늘었으니 그걸 다시 좀 정상화해달라, 이렇게 이제 노조는 주장하고 있고, 이 하청업체 대표들은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장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수입이 들어오려면 또 시한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좀 지금은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협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굉장한 또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 김연아 의원님, 이 부분에서 뭐 이제 지금 앞서 맥락은 우리 윤경호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자, 정부는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불법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다면 진압을 해야 될 것인가? 진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되는 문제.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해야 됩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원칙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관계 문제는 원칙으로만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파급 효과도 많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첫 시험대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공권력을 투입해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사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너무나 많은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나면 바로 머지않아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특히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해보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했던 직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이게 복합불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태에서 이제 노동계도 본인들의 문제도 있겠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정상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인의 삶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노동계나 정부도 또 사측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하게 고통 분담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언제까지 고통 분담을 해야 우리가 이 끝이 있겠느냐.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얻지 못하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불신의 관계가 저는 지금 노사 갈등에 굉장히 오래 뿌리된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어렵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이 경제 위기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저는 분명히 원칙도 필요하지만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늦었지만 장관이 2번이나 내려가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 또 지금 저녁 뉴스를 보니까 조금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좋아지는 분위기의 협상이 네, 탄생될 이게 것도 같고요. 예.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요. 또 이 선박에 대한 납품이 연기되면서 산업 전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하청업체의 문제이지만 대우조선 해양의 원청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또 관련 중소기업들이 지금 폐업을 하거나 폐업이 예정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하청업체도 이것들을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의 지금 물꼬를 트이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계속 소통과 또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 그것들을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대우조선 원청 노조는 또 이 하청 노조 파업에 불만을 품고 금속 노조에서 탈퇴하겠다,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우조선 해양의 그 이제 가족들이죠. 직원들의 가족들은 또 인간띠를 이으면서 이제 파업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복잡한 현안입니다. 좀 현명하게 정부가 잘 중재해서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스타 CEO를 키우는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 듣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더 한번 설명.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승희 의원님, 네. 이건희 회장을 이제 빗대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훌륭한 CEO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훌륭한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숨어 있는 것인지.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가 출근길 문답으로 명명했던 그 지난 2달간의 행보를 잘 놓고 보시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시면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뒷수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해줘야 되고 언론의 추가 취재에 답변도 해줘야 되고 일종의 먼저 선제적으로만 홍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거나 뒤에 다 쓸어 담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에 하나 변한 모습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홍보수석의 얼굴을 미디어에서 이제 방송에서 처음 국민들이 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과거에는 한 2달 전에 못 보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런 어떤 국정 홍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약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럼 스타 장관이라는 말은 저는 동의어가 책임 장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실어준다면 그 장관이 어떤 정책이든 어떤 현안이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정책이 홍보가 되면서 그 홍보가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와 그런 고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달, 석 달째 접어드는 윤 대통령의 저 인식 변화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장관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걸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으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언론 인터뷰나 어떤 언론에 기고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것도 말고 무언가 특정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개성을 살린 그런 국정 홍보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한다 그러면은 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었던 과도한 관심과 그런 책임
이제 관심만큼 책임이 그렇게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좀 분산되면서 저는 국정 리스크도 좀 분산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정 홍보가 다양하게 많은 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약간 저는 좀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좀 타이밍이 될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스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을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잘해서 그걸로 인정받는 스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스타 장관은 뭔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는 걸 스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있습니까? 스타 장관이라고 글쎄요, 뭐 두 달밖에 말씀은 안 돼서. 예. 대통령의 그 말씀의 취지, 예. 정말 이건 팀으로 보여야 되고 또 스타 플레이가 많을수록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어떤 또 그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좀 저는 대단히 좀 냉소적인데요. 그만큼 대중적 냉소적이지 않으신 적 있습니까? 항상 냉소적으로 비판하셨잖아요. 아니요, 대중적 호감도와 예를 들면 경쟁력이 있는 장관이 있는지 예. 저는 잘 눈을 씻고 봐도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늘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이런 뭐랄까 좀 홍보 부족, 또 장관들이 어떤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질타로부터 그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저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난 기본적인 지금 민심에 대해서 뭔가 좀 겸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관들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정식 장관처럼 현장도 찾아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팀이 윤석열 정부의 팀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역시 책임 총리의 문제인데 한덕수 총리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스타 장관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때요?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또 권력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어떤 대중적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관심을 받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 코로나 격리돼 있다가 지금 약간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민청도 만들고 뭐 변호사 시험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우리 정 교수님 눈에는 아직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또 정권의 2인자로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대중들로부터 호감을 끌어내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제 평가라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이제 기승전 윤석열 이네요. 이제 뭐가 됐든 하여튼간 이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이제 장관들도 스타가 된다 그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반론하실 분 있으면 기회 드리고 없으면 슉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타 장관들이 뭔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져라. 그러려면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비서실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인원도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비서실은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 비서실이 A부터 G까지 모든 걸 다 챙기는 거예요. 각 부처들이 하고 있는 개별적인 정책마저도 무슨 행정관, 뭐 비서관, 뭐 수석 해가지고 부처를 나눠가면서 이쪽의 권한을 대폭 줄여서 장관들에게 정말로 다 넘겨주면 아마 개별적으로 스타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관들 전체가 정말 일을 하는 그런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예. 그걸 근데 쉽게 아마 못할 겁니다. 인사도 놔줘야 되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장관들의 임기도 대통령과 같이 해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야만 길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 말 속에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면은 당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을 장악하고 업무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든 못하든 언론에 나오라. 예. 자신감을 갖고 국민에게 정책 설명해라. 이 얘기는
장관이 그립감을 갖고 부처도 장악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숙지가 굉장히 아니 이휘관자듯이 딱 꿰일 때 비로소 그 자신감 표출되는 것들이라 지금 한쪽으로는 책임 장관도 이야기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부처도 장악하고 업무도 장악해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아동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와서요. 우리 김연아 의원 얘기도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 그래, 박수 한번 하자. 너희들 다 2학년이지? 네. 촬영 박수 한번. 이름이 뭐예요? 할아버지 윤석열. 또 저요? 저 이름? 아니 네가 할아버지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다며 손 들었잖아. 근데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지. 근데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가 네. 4마리 있어가지고. 네. 뭐예요?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요? 음식? 네네. 글쎄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도 김치찌개. 나도 김치찌개. 아 그래? 김치찌개. 또 매운 건데 괜찮아? 네. 네.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 색깔? 색깔 뭐 주황색, 하늘색 이런 게 좋아. 다 좋아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요?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인데 어쨌든 매번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질문 세례를 받다가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그런 강아지 키우냐, 뭐 음식 좋아하냐 이런 얘기가 대통령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강아지 얘기하고 음식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좀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저렇게 매일 하시고 또 저런 현장을 가면은 당연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한테 쏠려 있거든요. 장관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 스타 장관이 되라는 말을 고지곧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장관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또는 스타급의 그런 장관급 인사가 누가 있었나라고 보면 부동산 문제를 다뤘던 장관, 코로나, 김현미 전 장관 말씀하시는 코로나, 또 이제 두 분이? 추미애 예. 장관. 근데 추미애 장관도 결국은 어떤 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정책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트러블 메이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하고의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 정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목받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저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온갖 뉴스가 다 정치 이슈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경제적으로 잘하고 싶고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좀 알릴 방법이 없느냐라고 장관들한테 저는 푸시하는 수단이지 각각의 장관들이 나가서 스타가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희가 좀 너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정치적 이슈는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좀 한계에 부딪혔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기업들 법인세이나 또 각 개인들 또 1주택자들 세금 깎아주고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말씀하신 대로 뭐 북송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가려가지고 잘 홍보가 안 됐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라 이런 뜻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권 내에서는 또 야권을 넘어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2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육촌 친척과 40년 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전말 외에도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다 이런 표현도 좀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자, 이 지금 출범한 지 2달 조금 넘었어요. 현재 한 100일 정도 돼가는데 그렇게 새롭게 지금 출발한 정부를 향해서 경고를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좀 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세간의 탄핵이 얘기가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민주당 전체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저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당 대표가 탄핵을 언급하는 또 탄핵을 어떤 탄핵이란 말은 안 하셨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탄핵을 이른바 박근혜 때는 탄핵을 비유를 받았었다. 했죠.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연설을 한 건데 저는 공당의 대표, 야당의 역할, 야당성 회복 뭐 이런 차원에서 출범 2달 만에 결국은 지지율 뭐 어떤 폭락, 거의 30% 초반대에서 20%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 또 거기 각종 얘기되고 있는 인사 뭐 논란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좀 더 절제된 표현이 바람직해 보인다.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역풍이란 말보다는 이걸 시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를테면 선술집에서 지금의 어떤 정권의 어떤 행태라든가 정권의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소위 제1야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탄핵이란 말을 언급하거나 또 비유하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저는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야당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현재 이를테면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과 이를테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정권이 뭔가 궤도를 다시 한번 제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저는 역할이지 그것이 자칫 탄핵이란 말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아니 그럼 민주당은 5년 동안 그동안 잘못해서 정권 개최된 건데 다시 탄핵을 얘기해 뭐 이런 발상들이 오히려 자칫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닥 절제된 어떤 표현이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고 뭐 20%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60% 70% 고공행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사실 어찌 보면은 조기 오만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선 지선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탄핵 이야기 운운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고 저희가 좀 찬찬히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2달 만에 미중의 경제 위기와 그다음에 글로벌 지금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 정도가 왔지 퍼펙트 스톱처럼 이렇게 쏠려서 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제 위기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책임 없습니까? 그때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 그때 만들어놨던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여파가 쏠려서 있는 윤석열 정부에 온 것이지.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란 말이 아니, 저는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반성,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경제 흐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2달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해서 이렇게 몰려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도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정파와 진영을 떠나서 새 정부가 조금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게 거대 여당 일당의 또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 책임은 의식은 보이지 않고 안 되기만을 마치 바라고 혹시 권력이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면 그때 주술 생각이나 한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무래도 뭐 야당성 회복을 위해서 좀 강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겁박하는 거고 또 오히려 잘못 들으면 우리 중도가 아니 이렇게 2달밖에 안 된 정부에 기회도 주지 않냐 이런 또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발언들을 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야당성 회복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들이 보편적 가치에 좀 반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윤경호 의원님, 이 지금 정 교수님이나 최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은 중도 내지는 많은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바일 텐데 그거를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얘기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국민 정서를 왜 국민 정서를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좀 과하게 오버슈팅을 하는 걸까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일부 그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획성 사정 수사 또는 뭐 구시대적 종북몰이 이런 거 안 통할 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아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연상될 만큼의 이런 논리를 편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탄핵이라는 게 위험한 얘기인지는 우리 두 분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정치 체제든 경제와 관련된 시장이든 불확실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뭐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도 우리는 지금 5년제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 뽑아놨는데 1년 만에 또 탄핵 얘기 나오고 2년 만에 또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빠지면 그건 뭐 그 정치 체제, 그 공동체는 정말 대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걸 두 분이 이미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탄핵이라는 건 우리 두 번의 경험해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을 한 듯한 발언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당시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물론 다수는 아니었죠. 그러나 하여튼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그 다음에 총선에서 오히려 더 호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말 대통령이라는 주변의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하는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심지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데 이 여론의 향배가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금세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불확실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얘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윤석열 정부가 파헤치고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사전 포석적 차원에서 강공 모드로 민주당이 나온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